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소송인데요.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재판에서 지면 미국은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0조 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2,900조 원이라니.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5배쯤 되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힘든 액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좀 과장된 주장인지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소송이 단순히 법정에서 오가는 어떤 돈 이야기를 넘어서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또 그게 국제 무역 질서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지갑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요. 이 거대한 숫자가 주는 공포 뒤에 숨겨진 진짜 쟁점이 뭔지 한번 하나씩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이 싸움이 왜 시작된 건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소송까지 가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에는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영어 약자로는 IEPA라고 부르는데요. IEPA요? 네, 원래 이 법은 적대국이나 테러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비상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테러 같은 정말 말 그대로 비상사태, 애쓰는 까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어디에 썼냐면 바로 무역 적자에 썼습니다. 무역 적자요? 네. 미국이 다른 나라에 파는 것보다 사오는 게 더 많아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 상황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아, 그리고 이 IPEPA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중국산 제품 수천억 달러어치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건 뭐 늘 있는 일 아닌가요? 그걸 테러와 같은 수준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는 건 좀 무리한 해석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수입 기업들이 아니 이건 법을 잘못 갖다 쓴 거다라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아하, 본질적으로 이건 행정부와 입법부의 거대한 힘겨루기인 셈이죠. 이 관세를 매기는 행위가 과연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입 규제냐, 아니면 헌법에 명시된 대로 오직 의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세금 징수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게 그냥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법의 삼권 분리 원칙을 건드리는 문제였군요. 그런데 이미 하급법원에서는 결론이 나왔다면서요? 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 무역 적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이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월권행위라고 딱 잘라 말한 거죠. 하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는 건 정부가 이 판결에 불복하고 다른 논리를 들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맞아요.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정부 측 변호인단이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급법원에서 먹히지 않았던 그 무역적자 이콜 비상사태라는 주장 대신에 이건 돈이 아니라 안보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거죠. 안 보여? 그건 또 무슨 얘기죠? 이 관세는 세금을 더 거두려는 수익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걸 막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수입 규제 수단이라는 주장이에요. 심지어 법무부 차관이 직접 법정에 서서 관세는 대통령이 가진 수입 규제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아하, 우리가 세금 걷는 것처럼 보여? 아니, 이건 나라 지키는 중이야. 라고 판을 바꾼 거군요. 교묘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생깁니다. 정부 측은 이 관세 정책이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아주 유용한 카드였다는 점을 강조해요. 협상 카드요? 네, 예를 들어 이 관세로 압박해서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 또 일본으로부터 6,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이 사실을 대법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와, 이건 거의 협박처럼 들리는데요.
우리가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우리의 몽둥이를 빼앗으면 이 투자 약속들 다 물거품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법리대툼의 장을 경제적인 실익의 문제로 끌고 들어오려는 거죠. 판사님들, 법조항만 너무 따지다가 국익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뭐랄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그 숫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트럼프의 주장대로 정말 패소하면 2조 달러, 2,900조 원을 다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국가가 휘청거릴 만한 재앙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건 정치적인 수사, 일종의 공포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공포 마케팅이요? 네,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뜯어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패소했을 때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관세 환급액을 추산해보면 많게 잡아도 1,000억에서 2,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0조에서 280조 원 정도죠.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2조 달러에 비하면 뭐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1조 8천억 달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헛개비 같은 숫자죠?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과 일본의 투자 약속 금액을 여기에 더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정부 금고에서 나가야 할 돈은 최대 2천억 달러인데 여기에 우리가 재판에서 지면 한국과 일본이 투자하려던 계획을 철회할지도 모른다는 가정, 즉 미래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돈까지 손실액에 포함시켜서 2조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를 만든 거죠. 와, 이건 정말 실제 지갑에 있는 돈하고 앞으로 벌 수도 있었는데 못 벌게 된 기회비용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이만큼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진짜 돈주머니와 거대한 그림자를 섞어버린 셈이군요. 그렇죠. 위기감을 극대화해서 재판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조 달러의 미스터리는 풀렸네요. 그런데 이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결국 그럼 그 관세는 도대체 누가 냈는가 하는 점이에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중국 같은 외국이 그 돈을 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그게 이 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미국 외교협회, CFR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분석한 결과는 거의 일치해요. 관세의 부담은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결국 미국 수입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가전제품을 수입하는 회사 사장이라고 해볼게요. 갑자기 정부가 제가 수입하는 TV에 25% 관세를 붙이면 저도 바로 다음날 TV 가격을 25% 올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손님 다 떨어져 나갈 텐데요. 맞아요. 처음엔 그렇게 못하죠. 단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회사가 손해를 감수합니다.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기존 가격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쓰죠. 이게 1단계입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될 순 없겠죠. 그럼요. 관세 정책이 1년, 2년 계속되면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2단계가 시작됩니다.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5%, 그 다음엔 10%, 이런 식으로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조금씩 녹여내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군요. 네, CFR의 전망은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2020년 중반쯤 되면 관세 부담의 67%, 그러니까 3분의 2는 소비자가 지게 되고요. 정작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몫은 8%에 불과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추가 압도적으로 쏠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법정 다툼과 정치적 논쟁이 결국 당신, 즉 평범한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간단해지네요. 바로 물가 상승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고율 관세가 계속 유지되거나 앞으로 더 확대될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최대 1.5%포인트까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요. 이미 높은 물가 때문에 다들 힘든데 마트 가서 장바구니 채우기가 더 무서워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펼쳐질 두 가지 미래를 한번 그려보죠. 첫 번째 시나리오,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월권이 맞다고 판결하는 거죠. 정부가 패소하면 우선 앞서 말한 1,000억에서 2,000억 달러의 관세를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미국 재정에 큰 부담이 되겠죠. 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의회를 무시하고 관세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관행에 강력한 제동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트럼프식 무역 정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봉인되는 셈이네요.
앞으로는 어떤 대통령이든 관세를 올리려면 의회에 가서 동의를 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요. 그렇죠.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대한 헌법적인 한계를 명확히 긋는 아주 역사적인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 시나리오도 생각해봐야죠. 정부가 승소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이 이건 안보를 위한 조치였고 대통령의 권한이 맞다고 손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 말 그대로 무제한 관세 시대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특정 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마음먹고 선언하기만 하면 언제든 의회를 건너뛰고 특정 국가나 특정 상품에 관세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행정부의 힘이 그야말로 막강해지는 거니까요. 이건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수출 중심 국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엄청난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언제,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나 반도체가 갑자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딱지가 붙으면서 40%, 50%의 관세를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투자나 생산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대법관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 우위라서 정부 측에 유리할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실제 재판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요? 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그렇지만 실제 변론 과정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조차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아주 날카롭고 회의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들이었나요? 관세는 누가 봐도 본질적으로 세금인데 왜 자꾸 세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만약 대통령에게 이런 막강한 권한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왜 지난 40년간 어떤 대통령도 당신들처럼 이 법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같은 송곳 같은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건 중요한 신호네요. 정치적 성향이 보수라고 해서 행정부의 무제한의 백지수표를 넘겨주는 것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특정 행정부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2,9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에서 시작된 이 세 개의 재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네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정치적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국경을 넘어 한국 기업들의 생존 전략과 당장 미국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까지 직접 연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이것인 것 같아요. 과연 한 국가가 관세라는 높은 장벽을 쌓아 올려서 자국 경제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보호의 대가는 어떤 형태로든 결국 그 장벽 안에 사는 자국민들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